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검푸른 허공에서 시퍼런 뇌전이 내리꽂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한 듯 맹렬한 기세로 산천을 후려치고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숯 굽는 청년 달구는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며 위태롭게 비탈길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굵은 눈썹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등 뒤에 짊어진 지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으나 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숯가마에 불이 꺼질까 염려되어 한밤중에 산을 오르는 그의 숨소리는 거친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그때였다. 번쩍하는 섬광이 벼락 맞은 고목나무 아래를 비춘 찰나달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 뿌리 사이에 웬 여인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산짐승인가 싶어 뒷걸음질 치려던 그는 넝마조각 같은 옷자락이 빗물에 펄럭이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그쪽으로 몸을 날렸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달구가 여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으나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축 늘어진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조차 없었다.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더운 김이 느껴졌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들쳐 업으려던 달구는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대낮처럼 밝힌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헉하며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다. 온 얼굴이 화상을 입은 듯 붉게 문드러져 있었고 곳곳에 터진 물집과 검은 반점이 뒤덮여 있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이었다. 산속에 산다는 도깨비가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해왔으나 달구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다. 달구는 징그러울 정도로 흉한 여인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둘러업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비에 젖은 옷가지가 몸에 달라붙어 축 늘어진 탓에 산길을 내려가는 일은 고역이었다. 진흙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가시덤불에 종아리가 긁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달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집이 바로 저 아래요. 그는 의식 없는 여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발걸음을 옮겼다. 굵은 빗방울이 등 뒤에 엎인 여인의 얼굴을 때릴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버림받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로워 달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달구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오두막에 도착한 달구는 젖은 지프로 엮은 거적을 걷어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냉기가 감도는 방바닥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뉘어놓고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밀어넣고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자 여인의 참혹한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엉겨붙어 마치 템에서 기어나온 물귀신 같았으나 달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솥에 물을 끓이고 자신이 가진 옷 중 그나마 가장 깨끗하고 두툼한 무명옷을 꺼내왔다. 낭자 실례 좀 하겠소.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병이 듭니다. 달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젖은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비록 산속에서 수치나 굽고 사는 천한 신세였지만 남녀의 유별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더듬거리며 젖은 옷을 벗겨내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여인의 창백했던 입술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달구는 끓인 물을 식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술 사이로 흘려넣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달구는 털썩 주저앉으며 땀을 닦았다.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달구의 눈에 연민의 빛이 어렸다. 북치 어쩌다 저리 고운 나이에 얼굴이 저 지경이 되었을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댔으면 이 부친 날씨에 산속을 헤매다 쓰러졌단 말인가. 비록 얼굴은 천영을 받은 듯 흉측했으나 가녀린 손목과 고운 손가락을 보니 험한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닌 듯했다. 달구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호롱불 하나가 밝혀진 오두막 안은 폭풍 속의 고요처럼 아늑했다. 한편 혼절했던 여인의 의식이 깊은 심연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권세를 누리는 좌의정 박대감의 고명딸 서연이었다. 깨어나는 순간 밀려오는 전신의 통증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낯선 사내의 땀 냄새와 매캐한 숯 향기였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뜰 수가 없었다. 서연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탐욕으로 인해 늙고 병든 데다 잔혹하기로 소문난 병조판서의 후처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던 날 밤 그녀는 비단을 휘감은 삶을 버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었다. 하지만 곱디고 온 양반집 규수의 얼굴로는 한나절도 못 가서 잡힐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유모가 몰래 구해다 준 독초즙을 얼굴에 발라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거울 속의 흉측한 자신을 마주했을 때 서연은 역설적이게도 난생 처음 자유를 느꼈었다. 여기가 저승인가? 아니면 노비 추세꾼들에게 잡힌 것인가? 서연은 두려움에 떨며 살며시 눈을 떴다. 희미한 불빛 아래 덥수룩한 수염에 숯검댕이 묻은 사내 하나가 자신을 근심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내의 눈빛은 맑고 깊어서 마치 산속 옹달샘 같았다. 그 눈에는 혐오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사내가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다. 정신이 드시오. 몸은 좀 어떻소. 어디 부러진 데는 없는 것 같소만. 사내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양반가의 고상한 말투를 숨기고 어눌한 척 입을 열었다. 물 좀 주세요. 달구가 급히 나무 대접에 물을 담아 건네자 서연은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목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가 생명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달구는 빈 대접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이 산에서 숯을 구워 파는 달구라고 하오. 낭자는 뉘시기에 이 험한 날씨에 산속에 쓰러져 있었소. 사는 곳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당장 관아에 고변되어 집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기보다 싫은 혼례를 치러야만 했다. 그녀는 눈을 껌벅이며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찡그린 표정이 더욱 기괴해 보였으나 달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을 기다려 주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을 고했다. 모르겠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달구는 난감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기억을 잃은 여인을, 그것도 이렇게 흉한 병이 있는 여인을 좁은 오두막에 데리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흉한 것을 집에 들였다며 난리를 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달구는 이 가련한 여인을 다시 빗속으로 내몰 수 없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것은 자신이나 그녀나 매한가지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거참 딱하게 되었구려.
머리를 다쳐서 그런 모양이니 일단은 몸부터 추스르시오. 날이 밝고 비가 그치면 의원을 찾아보든 관아에 가보든 합시다. 달구의 말에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구의 소매를 덥석 잡았다. 관아는 싫어요. 무서워요.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테니 밥만 먹여주시면 소처럼 일할게요. 서연의 절박한 외침에 달구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흉측해도 눈동자만큼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공포를 읽은 달구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잡힌 소매를 부드럽게 떼어냈다. 누가 쫓아낸다 했소. 정갈 곳이 없으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도 좋소. 다만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하여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달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서연은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모두가 그녀의 아버지 권세에 고개를 숙였을 뿐 진정으로 그녀를 걱정해주는 이는 없었다. 그런데 이 누추한 차림의 사내는 짐승보다 못한 몰골을 한 자신에게 아랫목을 내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있었다. 이름을 모르니 부를 말이 마땅치 않구려. 당분간은 개똥이라 부르는 게 어떻겠소. 천하게 불러야 명줄이 길어진다는 말도 있고 또 내 이름이 달구이니 개똥이와 달구짝이 잘 맞지 않소. 달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며씩 웃었다. 숯검정이 묻은 하얀 이가 드러나자 투박한 인상이 한순간에 순박한 소년처럼 변했다. 서연 아니 개똥이는 그 촌스러운 이름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무게와 가문의 굴레를 벗어던진 새로운 이름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 개똥이. 네 개똥이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달구님. 그녀가 수줍게 대답하자 달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님은 무슨 그냥 달구라고 부르시오. 내 나이 이제 25이니 편하게 대하시오. 그날 밤 달구는 아랫목을 개똥이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문가에 쪼그려 앉아 쪽잠을 청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달구는 잠결에도 혹시나 개똥이가 열이 오르지는 않을까 싶어 수시로 이마를 짚어보았다. 개똥이는 실눈을 뜨고 달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얼굴의 독초 기운 때문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에 빠져들었다. 이 사람이라면 내 흉측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봐줄지도 몰라. 개똥이는 달구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희망의 이슬이었다. 다음날 아침 비는 씻은 듯이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오두막의 낡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새들의 지저김 소리에 잠에서 깬 달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해가 중천에 떴네. 그는 급히 아궁이를 살피고는 솥뚜껑을 열었다.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개똥이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퉁퉁 부은 얼굴에 진물이 흐르는 흉터가 햇빛 아래 드러나 더욱 끔찍해 보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에 젖은 마당을 정돈하고 있었다.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요? 당장 들어가 누우시오. 달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빗자루를 뺏으려 하자 개똥이는 고개를 저으며 빗자루를 꼭 쥐었다. 밥값은 해야지요. 저 이래봬도 힘셉니다. 그녀가 씩씩하게 말하려다 기침을 콜록거리자 달구는 혀를 찼다. 힘세기는 무슨. 바람 불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달구는 짐짓 화난 척하며 그녀를 부축해 콩마루에 앉혔다. 그때 멀리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침부터
최참판댁 마름놈들이 소장료를 거들어 다니는 모양이군. 개똥이 자네는 방 안에 꼼짝 말고 있으시오. 혹여라도 그놈들이 자네 얼굴을 보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달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최참판은 이 고을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악독한 지주였다. 개똥이는 문틈으로 달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한양 좌의정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 순박한 청년 달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거정문이 덜컥거리더니 칠흑 같은 곰팡내가 벤 장화발이 방 안으로 쑥 들어왔다. 달구가 황급히 개똥이 앞을 가로막아 서기도 전에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눈빛을 한 사내가 뒷짐을 지고 방 안을 휘이 둘러보았다. 그는 이 고을 최대의 지주 최참판댁의 마름 칠성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데 도가 터걷는 자리마다 풀이 죽는다는 악명 높은 자였다. 칠성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 달구, 숫 가마에 불 떼느라 바쁠 놈이 해가 중천인데 방구석에서 텔리를 틀고 있어. 이번 달 소장료로 숫열 가만히 내놓기로 한 약조는 잊지 않았겠지. 달구가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아이고, 십장 어르신,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비가 그쳤으니 오늘부터 부지런히 구워 모레 장날까지는 꼭 대령하겠습니다. 그때였다. 칠성의 시선이 달구의 등 뒤에 숨죽이고 있던 개똥이에게 꽂혔다.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던 칠성은 개똥이가 고개를 살짝 들자마자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으악, 저게 뭐야, 귀신이야, 도깨비야. 칠성의 비명에 마당에서 기다리던 자벽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개똥이의 붉게 문드러진 얼굴과 터진 물집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기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칠성은 엉덩방아를 다친 채 손가락질을 해대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야, 이놈 달구야. 내 놈이 장가를 못 가더니 기어이 산속에서 유물단지를 주워왔구나. 저 흉물스러운 꼴을 좀 보아라. 당장 내쫓지 않고 뭐하는 게냐. 달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평소 칠성 앞에서는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굽신거리던 순박한 청년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달구는 넘어진 칠성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개똥이 앞을 더욱 단단히 막아서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 삼가십시오. 갈 곳이 없어 쓰러진 불쌍한 여인입니다. 요물이라니요. 다친 사람에게 그 무슨 험한 말씀입니까? 달구의 눈에서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칠성은 짐짓 놀란 듯 헛기침을 했다. 천한 숫쟁이 놈이 감히 눈을 부라린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달구의 기세가 워낙 맹렬하여 칠성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다. 허, 이놈 봐라. 계집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만. 재수옴 붙기 전에 당장 내다 버려. 내 분명히 경고했다. 칠성은 침을 캄뱉고는 꽁무니를 빼듯 도망쳤다. 폭풍 같은 소란이 지나간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개똥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자신이 겪은 수모보다 자신 때문에 달구가 곤란해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미안했다. 흑흑,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녀의 흐느낌 소리에 달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울지 마시오. 세상 사람들 입이 본래 방정맞지 않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속이 검은 놈들이라. 겉만 보고 지저대는 것이요. 달구의 위로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서연하니 개똥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못생김 때문에 받는 멸시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조건 없는 편들기의 따뜻함 또한 처음으로 맛보고 있었다. 며칠 후 장날이 다가왔다. 달구는 지게 가득 숯을 씻고 장터로 나갈 채비를 했다. 개똥이는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며 자신도 따라가 돕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달구는 극구 말렸으나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더 병이 날 것 같습니다라는 그녀의 애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달구는 낡은 쓰개 치마를 구해와 그녀의 얼굴을 깊숙이 가려주었다. 사람 많은 곳이니 조심해야 하오. 내 등 뒤에 꼭 붙어 다니시오. 두 사람은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내려갔다. 장터는 시끌벅적했다. 떡파는 안하게 외침 닭, 우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달구와 개똥이가 나타나자 그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싸늘해졌다. 쓰개치마 사이로 언뜻 보이는 개똥이의 흉터는 순식간에 장터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기 좀 봐. 숫쟁이 달구가 데려온 여편네라는데 어휴 꼴이 저게 뭔가. 문둥병 아니야. 오무면 어쩌려고 저리 데리고 다닌담.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개똥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좌의정댁 영해로 가마를 타고 지날 때면 백성들이 엎드려 조아리던 기억이 전생처럼 아득했다. 지금 그녀는 그저 병들고 흉한 피하고 싶은 존재일 뿐이었다. 심지어 철없는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괴물각시 도깨비 마누라하고 놀려대기 시작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개똥이의 어깨에 툭 하고 맞았다. 아픔보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달구가 지게를 벗어던지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썩 꺼지지 못할까. 달구가 아이들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숟가루와 분노로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못생긴 게 죄냐.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한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내놈들 마음보가 더 흉측하다. 썩 가라. 평소 순둥이로 소문난 달구의 불호령에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수군대던 어른들도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달구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돌아와 떨고 있는 개똥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악력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다.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자네를 이런 꼴을 당하게 했구려. 달구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개똥이는 고개를 저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고관대작들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딸을 팔아넘기려 했는데 이 가난하고 무지한 사내는 세상의 조롱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아버님, 세상의 귀천은 지위에 있지 않나 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귀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저녁 숯을 판 돈으로 산 쌀 한 견밥과 고등어 한 손을 들고 돌아온 오두막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개똥이는 달구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양반집 규수가 아궁이 불을 다루는 법을 알리만무했다.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눈물 콧물을 쏙 빼는가 하면 밥은 반쯤 타고 반쯤 서리고 숯덩이가 되어버렸다. 고등어는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혀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밥상을 받아든 달구는 탄밥과 짜디짠 생선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개똥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밥도 제대로 못 짓고 저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요. 그런데 달구가 푸아하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거참 숯 굽는 사람 아내 아니랄까봐 밥도 숯처럼 구워놨구려. 아주 별미요 별미. 달구는 탄밥을 숟가락 가득 퍼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다. 씹을수록 고소하네. 걱정 마시오. 밥 짓는 거야 배우면 되는 거고 정 안 되면 내가 지으면 되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마음 편히 먹고 살면
그게 장땡이지. 그는 짠 고등어도 물에 헹궈가며 맛있게 먹어주었다. 개똥이는 달구의 그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포만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평생 이 흉측한 가면을 쓰고 살아도 좋다고. 아니, 오히려 이 가면 덕분에 이 남자의 진심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달구의 오두막에 흉한 여인이 들어와 산다는 소문은 최 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며칠 뒤 최 참판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친히 달구의 오두막을 찾았다.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이던 최 참판은 한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흉내내고 있던 개똥이를 보며 혀를 찼다. 한망 소문대로 가관이구나. 저런 흉물이 마을에 들어오니 비가 와도 산사태가 걱정이요. 해가 뜨면 가뭄이 걱정 아니겠느냐. 최 참판은 부채로 코를 막는 시를 하며 달구를 불렀다. 이복의 달구, 내 자네를 아껴서 하는 말이네만 저 계집을 당장 내보내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살 수가 없다는구먼. 재수가 없으려니 고을의 역병이라도 돌면 다 자네 탓이 될 걸세. 점잖은 척하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숨어 있었다. 달구는 넙죽 엎드렸으나 대답은 단호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으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내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 아내는 비록 얼굴은 저러하나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사람입니다. 아내라는 말에 개똥이의 바느질하던 손이 멈칫했다. 최 참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내, 자네 정녕 미친 것인가. 근본도 모르는 흉물을 안방에 들여놓고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모양인데 자네가 묻고 있는 이 오두막터도 내 땅이라는 걸 잊지 말게나. 이번 달 그네까지 저 계집을 내보내지 않으면 자네도 이 산에서 짐 싸서 나가야 할 걸세. 최 참판은 으름장을 놓고는 칸이 돌아갔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달구의 어깨가 축 처졌다. 개똥이는 방문을 열고 나와 달구의 등 뒤에 섰다. 달구님, 저 때문에 제가 떠나겠습니다. 저만 없어지면. 그녀가 울먹이며 말하자 달구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하나 못 지킬 것 같소. 집당 없으면 다시 일구면 돼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그건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거요. 달구는 개똥이의 두 손을 꽉 잡았다. 개똥이, 자네가 흉측하다고 내 눈엔 저 비단옷 입고 으스대는 양반님네들 마음보가 100배 1000배 더 흉측해 보이오. 얼굴은 껍데기일 뿐이오. 내 자네의 고운 마음씨를 보았는데 어찌 껍데기 때문에 알맹이를 버리란 말이오. 그날 밤 개똥이는 잠든 달구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거친 숯검정이 묻어있고 햇볕에 그을려 까칠한 피부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호남아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허공에서 그의 얼굴 윤곽을 그려보았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내 신분이, 내 지식이 이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칼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바른 독초의 기운이 점점 살을 파고들어 욱신거렸지만 차마 씻어낼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주었던 옷가락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것이 언젠가 이 위기를 타개할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달구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오두막을 울렸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총총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최참판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곧 들이닥칠 시련은 두 사람의 얄팍한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개똥이 아니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우는 나약한 규수가 아니었다. 숫쟁이 달구의 아내 개똥이로서의 지혜와 강단이 깨어나고 있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후텁지근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달구는 숯가마 앞을 지키며 흐르는 땀을 훔치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무리가 보였다. 최참판집의 집사 칠성이와 건장한 장정선엇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다. 달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칠성은 다짜고짜 달구의 오두막 앞에 멍석을 깔고 앉더니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팔락거렸다. 이놈 달구야, 내 놈이 이 땅 주인인 줄 알고 살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여기 문서를 보아라. 이 산비탈 땅은 본디 우리 최대 간마님 댁 선대 어르신께서 개간하여 소유하신 땅임이 명백하다. 그간 내 놈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산 세월이 10년이니 그 밀린 도지 소장료를 쌀 100가마니로 쳐서 당장 내놓거라. 그리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이 오두막을 비우고 꺼져라. 칠성의 목소리는 산천을 쩌렁쩌렁 울렸고 억울함에 몸을 떠는 달구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달구는 낫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부들부들 떨었다. 십장 어른,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땅은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화전을 일구어 평생 피땀으로 가꾼 땅입니다. 관아에도 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황무지를 개간하면 그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문서 한 장 들이밀며 나가라니요. 달구가 울분을 토하며 항변했으나 칠성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무식한 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은 있어 가지고 법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증명하는 것이다. 내 놈 아비가 그를 알더냐? 내 놈이 그를 아느냐? 우리는 명백한 문기 땅 문서가 있단 말이다. 사흘 주마, 사흘 안에 쌀 100가마를 내놓든가 아니면 내 놈과 그 흉물스러운 계집을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든가 선택해라. 칠성은 침을 쌈 뱉고는 패거리들과 함께 낄낄거리며 내려갔다. 달구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의 서름이 뼈에 사무쳤다. 그날 밤 달구는 술병을 끼고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개똥이는 말없이 달구의 맞은편에 앉아 찢어진 무명옷을 깁고 있었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달구가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개똥아. 내 너를 지켜주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 가진 것 없는 놈이 주제넘게 행복을 꿈꾼 벌인가 보다. 달구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때 바느질하던 개똥이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달구를 응시했다. 평소에 어눌하고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다. 호롱불 아래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밤바다처럼 차분하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개똥이는 방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는 달구에게 바짝 다가앉아 속삭이듯 말했다. 서방님 칠성이가 보여준 그 문기라는 것 자세히 보셨습니까? 달구는 갑작스러운 개똥이의 또렷한 말투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를 모르니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인 줄만 알지. 헌데 내 말투가 어찌? 개똥이는 달구의 말을 가로채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제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놈들이 들이민 문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 법에 따르면 사사로이 거래된 토지 문기에는 관아의 관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증인의 수결이 반드시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화전 개간지는 50년이 지나면 개간한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국법이 있습니다. 최참판 댁은 그저 오래된 묵은 종이에 대충 먹칠을 하여 서방님을 겁박하려는 것입니다. 개똥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달구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유식한 법률 용어들이었다. 달구는 입을 딱 벌린 채 자신의 아내를 쳐다보았다. 흉측한 얼굴 뒤에 숨겨진 기이한 총명함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설마 네가 글을 아느냐 법을 아느냐. 달구의 떨리는 물음에 개똥이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서방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십시오. 사또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을 청하십시오. 최참판댁이 권세가라 하여도 새로 부임한 사또는 강직하여 헛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개똥이는 달구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신욕을 하며 작전을 일러주었다. 사또가 문서를 보자 하거든 반드시 문서의 연호를 확인해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관인의 색깔이 붉은 주사인지 아니면 먹으로 대충 찍은 것인지 따져 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황무지를 개간할 때 심으셨다는 50년 된 감나무를 증거로 대십시오. 그 감나무의 나이테가 바로 이 땅의 역사이자 서방님의 권리입니다. 다음날 아침 달구는 개똥이가 일러준 대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관아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꽹과리를 요란하게 쳐대며 아이고 억울합니다. 사또 힘없는 백성 다 죽습니다. 하고 외치자 관아의 형방과 나졸들이 뛰쳐나왔다. 소란을 전해 들은 사또가 동원 마루에 좌정하자 곧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참판과 칠성이도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최참판은 거만한 태도로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사또, 저 무지한 놈이 남의 땅을 깔고 앉아 도지를 내지 않기에 법대로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 명백한 문기가 있습니다. 최참판이 칠성에게 눈짓하자 칠성은 어제 그 누런 종이를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는 문서를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읽어내려갔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모두가 달구의 패배를 점치며 혀를 찼다. 사또가 달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 이름이 달구라 했느냐? 최참판 측에서는 이 문서가 증거라 하는데 너는 무슨 근거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달구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젯밤 개똥이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렸다. 서방님 쫄지 마십시오. 진실은 서방님 편입니다. 달구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까막눈이라 글은 모릅니다. 하오나 저 문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법도에 관인이 없는 문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들었습니다. 부디 저 문서에 찍힌 도장이 관청에서 쓰는 붉은 주사인지 아니면 놈들이 붓뚜껑으로 찍어 만든 가짜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달구의 입에서 청산유수 같은 항변이 터져 나오자 최 참판과 칠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구경꾼들도 오오하며 술렁거렸다. 사또는 달구의 말에 흥미를 느낀 듯 문서를 햇빛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이 문서의 도장은 주사가 아니라 붉은 물감을 칠한 가짜로다. 게다가 연호를 보니 홍친연간이라 적혀 있는데 이때는 이미 이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뒤다. 즉 옛날 종이를 구해다가 최근에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 사또의 호통의 최참판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밑에 놈들이 뭔가 차고가 하며 말을 더듬었다. 달구는 기세를 몰아 한마디 더 보탰다. 또한 제 집 마당에는 아버님이 터를 잡으실 때 심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 나이테를 세어보면 50년이 넘습니다. 50년간 묵묵히 땅을 일군 자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도적질하려는 자가 주인입니까? 달구의 절규는 좌중을 압도했다. 사또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네 말이 구구절절 옳다 무식한 촌부인 줄 알았더니 어찌 이리 이치에 밝은 고 사또는 즉시 판결을 내렸다. 최참판은 위조된 문서로 양민을 겁박하고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니 곤장 10대를 치고 그 죄를 엄히 묻겠다. 또한 문제의 산비탈 땅은
달구의 소유임을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새 문기를 발급해 주도록 하라. 곤장 맞는 소리와 최참판의 비명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달구는 넙죽 절을 올렸다.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달구는 새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의기양양하게 관아 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놀라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개똥이 덕분이다. 도대체 내 아내는 누구란 말인가? 해질녘 달구는 터덜터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멀리서 쌀이문 앞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개똥이의 모습이 보였다.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흉측한 얼굴은 달구의 눈에 더 이상 흉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 준 지혜의 가면처럼 느껴졌다. 달구는 개똥이 앞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다 내 덕분이다. 달구의 뜨거운 눈물에 개똥이의 어깨도 젖어들었다. 달구는 그녀를 품에서 떼어놓고 진지한 눈으로 물었다. 개똥아, 나는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으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네가 귀신이든 도깨비든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든 너는 내 아내고 내 목숨이다. 개똥이는 달구의 투박한 고백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달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거짓된 얼굴로 서방님 곁에 있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초라한 오두막은 이제 그들에게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 튼튼한 성이었다. 그러나 폭풍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 최참판의 앙심은 더욱 깊어졌고 더 큰 위협이 한양에서부터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한양의 좌의정 저택에서는 서슬퍼런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고 있었다. 좌의정 박대감은 딸 서연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자 전국의 관아의 비밀리에 추세령을 내렸다. 내 딸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릴 것이나 만약 딸을 숨겨주거나 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 구족을 멸할 것이다. 좌의정의 호위무사들이 각도의 관아로 파발을 띄웠고 몽타주가 그려진 방문이 방방곡곡에 붙기 시작했다. 그 방문 속의 여인은 흉측한 개똥이와는 전혀 다른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자라면 그 눈매가 닮았음을 알아챌 수도 있었다. 며칠 뒤 달군의 마을 어귀 주막에도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매에 갓을 깊게 눌러쓴 그들은 허리춤에 예사롭지 않은 검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주모에게 은전 한 뼘을 던져주며 물었다. 이 근방에 최근 낯선 계집이 흘러들어온 적 없느냐? 혹은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기이한 차림을 한 여인이라도 본 적이 없느냐? 주모는 은전을 챙기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 저기 산 중턱에 사는 숫쟁이 달구놈이 얼마 전에 흉측하게 생긴 여편네를 하나 주워오긴 했습죠. 얼굴이 문둥이처럼 뭉개져서 사람 꼴이 아니라고들 하던데 사내들의 눈이 번뜩였다. 그 오두막이 어디냐? 그 시각 달구와 개똥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숯을 굽고 있었다. 달구는 숯을 꺼내며 개똥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고 개똥이는 그런 달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숲속의 새들이 갑자기 푸드득 날아오르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점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개똥이의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 그리고 달구의 사랑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새들조차 숨을 죽인 적막한 오후, 갑작스럽게 들려온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며 평화로운 오두막을 덮쳤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닌 검푸른 쾌자를 입고 환도를 찬 무사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을 한 최참판이
거만한 표정으로 말을 타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좌의정댁, 호위 무사들이 살기를 띠며 서 있었다. 달구는 숯가마에서 작업을 하다 말고 모미를 꽉 쥐고 일어섰으나 순식간에 들이닥친 무사들이 그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겨누었다. 내 이놈 감히 조정의 중신이 찾는 귀한 분을 납치하여 숨겨두고 있었더냐. 최참판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달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오두막 쪽을 가로막아 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납치라니요. 제 집에는 병든 아내뿐입니다. 최참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채찍으로 오두막 문을 가리켰다. 병든 아내 흙내놈이 저지른 대역죄를 덮으려 요설을 늘어놓는구나. 저 안에 있는 계집이 바로 좌의정 대감마님의 금지옥엽 따님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내놈이 감히 천한 신분으로 귀한 아기씨를 유괴하여 험한 산골에 가두고 능욕하였으니 능지처 참을 당해도 쌀 것이다. 달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개똥이가 양반집 규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았으나 당대 최고 권력가의 딸이라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쓰개 치마를 깊게 눌러쓴 개똥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위태로웠으나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최참판은 그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해댔다. 보아라, 저 흉측한 몰골을 하고 숨어있는 꼴을 당장 전현을 끌어내고 놈을 포박하라. 무사들이 달려들자 달구는 매디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손대지 마라. 내 안에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훈련받은 무사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달구는 무참히 짓밟혀 무릎이 꿇렸고 굵은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바닥에 처박혔다.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며 달구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무사들이 창대로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의 절규가 산을 울렸다. 최의 참판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쓸쓸 사랑 노름 한번 요란하구나.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마을 어귀로 끌고 가라.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마. 무사들은 달구와 개똥이를 짐짝처럼 끌고 산을 내려갔다. 진흙길에 쓸려 달구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보다 개똥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치를 떨었다. 마을 공터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최참판이 미리 소문을 퍼뜨린 탓에 달구가 대역죄인으로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녀노소가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다. 공터 중앙에 마련된 형틀에 달구가 묶였고 개똥이는 그 옆 진흙바닥에 무릎이 꿇렸다. 좌의정택 호위대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품에서 초상화 한 장을 꺼내 개똥이의 얼굴과 대조하려 했다. 그러나 쓰개치마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붉게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르는 끔찍한 얼굴뿐이었다. 호위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 얼굴은 도저히 사람의 형상이 아니군. 초상화 속의 아기씨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자 최참판이 끼어들며 교활하게 속삭였다. 대장 나리, 속지 마십시오. 저 계집이 독초를 써서 변장을 했거나 아니면 달구놈이 아기씨를 해코지하여 얼굴을 망가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흉물이 어찌 저리 고운 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최참판의 말에 호위대장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다. 그는 칼을 뽑아 달구의 목을 겨누었다. 사실대로 고하라. 내 놈이 아기씨를 납치하여 얼굴을 훼손한 것이냐, 아니면 저 여인이 아기씨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목을 베겠다. 시퍼런 칼날이 달구의 목을대에 닿아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달구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절하고도 단호했다. 나으리 칼을 거두십시오. 저 여인은 제 아내 개똥이입니다. 얼굴이 흉하다고 버림받아 산속을 헤매던 것을 제가 거두었습니다. 비록
천한 숫쟁이의 아내이나 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제발 저 사람만은 놔주시고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달구의 피토하는 외침에 구경하던 아낙네들이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최참판은 코웃음을 쳤다. 학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목을 베어라. 그리고 저 흉측한 계집은 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겠다. 망나니가 춤을 추듯 칼을 높이 쳐들었고 달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추어라. 천둥 소리처럼 위험 있는 호통이 공터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려 있던 개똥이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으로 최참판과 호위대장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투는 촌부의 것이 아닌 태산처럼 무거운 반가 반자의 언어였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사람의 털럭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녀의 기세에 눌린 망나니가 친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최참판은 당황하여 삿대질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개똥이는 최참판을 무시하고 호위대장을 향해 명령했다. 김익수 호위대장,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물을 가져오라. 깨끗한 물 한 동이를 지금 당장 대령하라. 호위대장 김익수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의 목소리, 그 당당한 태도는 그가 모시던 아기씨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는 홀린 듯이 부하들에게 물을 가져오라 명했다. 나무 동이에 맑은 물이 담겨오자 개똥이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하얗고 가녀린 팔이 드러났다. 그녀는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붉은 칠과 찐득한 진액이 물에 씻겨 내려가며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가 얼굴을 씻어낼 때마다 거짓된 흉터들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백옥 같은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공터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숨 막히는 침묵이었다. 달처럼 맑은 이마,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인 듯한 절세가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흉측한 괴물 개똥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고귀한 여인이 서슬 퍼런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아기씨. 호위대장 김익수의 손에서 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기씨를 뵙습니다. 소인의 눈이 멀어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두스며 엎드렸다. 그 광경을 본 최참판은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질 듯 경악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마을 사람들도 전설 속 선녀를 본 듯 홀려 있다가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황급히 땅에 엎드렸다. 오직 묶여있는 달구만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밥을 먹여주고 등 긁어주던 개똥이가 저토록 눈부신 여인이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연은 물기 젖은 얼굴로 천천히 최참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최참판, 듣거라.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양민을 괴롭히고 거짓 문서를 꾸며 남의 재산을 탐하였으며 급기야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죽이려 하였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서연의 호통에 최참판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아, 아기씨,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덜덜 떨었다. 서연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 호위 대장에게 명했다. 김익수, 저 자를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내 아버지 좌의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존명 호위무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최참판을 짐승처럼 결박했다. 최참판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제야 서연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달구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직접 달구의 오랏줄을 풀었다. 풀려난 달구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개똥아, 아니 아기씨,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달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높고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에게 차마 손을 댈 수 없어 주춤거리는 달구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저 멀리서 비켜라, 물러거라 하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덮개를 씌운 4인교. 네 사람이 매는 가마가 도착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위험 넘치는 노인이 내렸다. 바로 서연의 아버지 좌회정 박대감이었다. 딸을 찾기 위해 친히 천리길을 달려온 그는 무사한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채통도 잊고 달려왔다. 서연아, 내 딸아. 아버지를 본 서연은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불효녀, 서연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박대감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 너를 잃은 줄 알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재회의 기쁨도 잠시 박대감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꾀죄죄한 몰골의 달구에게 머물렀다. 저자는 누구냐? 네가 저런 천한 놈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냐? 박대감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졌다. 달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감히 정승 판서 대감의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서연은 달구의 손을 덥석 잡고 아버지 앞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아버님,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벼락 맞은 나무 아래서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고 제가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배운 것은 없으나 이치는 그 누구보다 밝은 분입니다. 서연은 달구를 바라보며 그윽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분의 아내 개똥이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이 사람을 제 낭군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만약 허락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시 얼굴에 독초를 바르고 이 사람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평생 나오지 않겠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단호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곱게만 자란 줄 알았던 막내딸에게서 저토록 강인한 기백이 뿜어져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떨고 있는 달구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고 얼굴은 숙검정 투성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맑고 올곧았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여인을 지키려 했던 기계가 엿보였다. 박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체념이 아니라 딸의 성장에 대한 기특함과 새로운 사위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섞인 것이었다. 허허. 천하의 박아무개가 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내 꼴이 딱 그 꼴이구나. 박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달구에게 물었다. 자네 이름이 달구라 했던가. 내 딸이 저리도 고집을 부리니 어쩌겠는가. 자네 내 딸을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할 자신은 있는가. 달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박대감의 눈에 서린 엄격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읽은 달구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비록 천한 놈이오나 아기씨를. 아니, 제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약조는 지키겠습니다. 공터에 모인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다. 악독한 최참판은 심판을 받고 착한 달구는 최고의 행운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서연은 달구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순 묻은 뺨을 어루만졌다. 서방님, 이제 집에 가요. 가서 타지 않은 밥을 지어드릴게요. 달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다. 고난은 끝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소박한 내일에 있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맑고 청명한 하늘이 열리는 법이다. 달군의 오두막을 둘러쌌던 소란이 가라앉고 마을에는 전례 없는 평화와 활기가 찾아왔다. 악독했던 최참파는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났으며 그가 불법으로 착취했던 토지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달구와 서연을 살아있는 부처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달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호사스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다. 좌회정 박대감의 언명으로 한양에서 내려온 비단 옥감과 보석들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니 숲 굽는 일에만 평생을 바친 달구로서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달구는 쭈뼛거리며 비단 도포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거친 삼배옷만 입던 몸에 매끄러운 비단이 감기니 마치 남의 살을 붙여놓은 듯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아기씨. 아니 부인. 내 꼴이 이게 뭐여.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숫쟁이가 비단옷 입으니 꼭 원숭이 꽃 신시는 꼴 아니오. 달구가 갓을 삐딱하게 쓰고 울상인 얼굴로 묻자 서연은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서방님 옷이 날개라지만 서방님의 날개는 그 비단옷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제 아버님의 사위이자 이 나라 좌의정의 가족이 되셨으니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서연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달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뒤 박대감이 달구를 불렀다. 대감은 마을 어귀에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자, 앉게나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불렀네. 박대감의 표정은 처음보단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으나 여전히 범접하기 힘든 위험이 서려 있었다. 달구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았다. 이제 곧 한양으로 올라가서 서연이와 정식으로 혼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내 자네를 위해 도성 안 좋은 자리에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 두었고 병조의 말에 무관 말직 자리라도 하나 내어달라 청을 넣어두었네. 비록 글공부는 부족하나 힘이 장사니 무인의 길을 걷는다면 앞길이 트일 것이야. 그것은 천한 신분의 달구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달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한양의 기와집 대신 비새는 지붕을 고쳐주던 이웃집 김영감의 얼굴과 숯을 팔러 가면 덤으로 고구마를 쥐어주던 주막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숲의 바람소리와 흙냄새가 그리워질 것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달구가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죽을 죄를 지었으나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박대감이 의아한 듯 눈썹을 치켜떴다. 말해보게. 달구는 심호흡을 하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은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관직도 기와집도 제게는 분에 넘치는 옷입니다. 박대감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다. 뭐라 호의를 베풀어도 싫다니 그게 무슨 망발인가. 그럼 내 딸을 데리고 이 산골 구석에서 평생 숯이나 굽고 살겠다는 게냐. 고생 모르고 자란 아이가 너를 만나 고초를 겪었는데 이제 좀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 지압이 된 도리가 아니더냐. 대감의 호통에 달구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장인어른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오나 서연 낭자는 이미 화려한 세장에 갇힌 새가 싫어 그곳을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낭자를
금으로 만든 새장으로 데려간들. 낭자가 진정으로 행복해하겠습니까? 소희는 여기서 낭자와 함께 흙을 밟으며 살고 싶습니다. 대신 약조 드리겠습니다. 낭자의 손에 다시는 험한 물 묻히지 않을 것이며 이 마을을 낭자가 꿈꾸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 목숨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서방님의 뜻이 곧 제 뜻입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와 달구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버님, 저는 한양의 비단 이불보다 이 사람의 거친 손이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열고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농사법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님께 배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자의 도리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딸과 사위의 당찬 모습에 박대감은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두 녀석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구나. 내 평생 조정에서 숱한 정적들과 싸워 이겼건만 자식놈 고집은 꺾을 수가 없구나. 알았다. 그리 알아. 대신 내 가끔 내려와서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할 테니 그리 알거라. 그리하여 세기의 혼례식은 화려한 한양 저택이 아닌 달구와 서연이 처음 만났던 그 산골 마을 마당에서 치러졌다. 마을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다. 박대감이 보내온 산의 진미가 마당에 가득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고을의 백성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축하해 주었다. 달구는 사모관대를 쓰고 서연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초래청에 섰다. 달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서연의 얼굴은 봄꽃처럼 화사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릴 때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선남선녀가 따로 없구먼. 마음씨 고운 달구가 복을 받아 저런 선녀를 얻었어. 숫쟁이 총각과 대감댁 따님의 혼례는 신분의 벽을 넘은 사랑의 증표로 두고두고 회자될 전설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달구와 서연이 마을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들의 오두막은 이제 제법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다. 집 앞마당에는 희망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배움터가 세워졌다. 서연은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안악들에게 예법과 살림의 지혜를 전수했다. 처음에는 계집이 무슨 선생질이냐며 수군대던 사람들도 서연의 지혜 덕분에 억울한 송사를 피하고 살림이 펴지자 그녀를 마을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다. 달구 또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무식한 숫쟁이가 아니었다. 서연에게 틈틈이 글을 배운 달구는 이제 논어와 맹자를 줄줄 삼 정도가 되었고 박 대감이 보내준 농서들을 연구하여 척박한 산비탈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관아와 협상하여 부당한 세금을 감면받는 등 백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달구의 손은 여전히 흙투성이었지만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태산 같은 믿음직함을 느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추수를 끝낸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든 무렵이었다. 달구와 서연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그들의 아이들인 7세 난 아들과 5살 배기 딸이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이 달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서방님 행복하십니까? 달구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눈길을 돌려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서연의 눈가에도 옅은 주름이 잡혔지만 달구의 눈에는 여전히 10년 전 벼락 맞은 나무 아래서 만난 그 운명의 여인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행복하다마다요.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검은 숟가루를 뒤집어 쓴 채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요. 당신은 내게 빛을 주었고 길을 주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소. 달구는 투박한 손으로 서연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에는 이제 양반집 규수의 고운 살결 대신 촌부의 훈장처럼 박힌 굳은 살이 배겨 있었다. 달구는 그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울컥했다. 이 고운 손을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서 미안하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달구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에요, 서방님. 이 굳은 살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 훈장입니다. 예전에 곱기만 했던 손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력한 손이었지만 지금의 이 손은 우리 가족을 먹이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손이니까요.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비단 옷 입고 가마 타던 시절보다 100배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랑이 그들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노부부가 갯마루에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달구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할애비가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한 할미를 업고 뛰었지 뭐냐.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정말 그렇게 무서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고우신데 달구는 옆에서 콩을 까고 있는 서연 할머니를 보며 껄껄 웃었다. 안 무서웠지. 하지만 말이다. 아가야, 진짜 무서운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할애비는 그때 할미의 흉측한 얼굴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마음을 보았단다. 사람을 볼 때는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법이지. 서연은 달구의 말에 핀잔을 주듯 콩깍지를 던졌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영감도 참 그놈의 옛날 이야기는 지겹지도 않수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맙소 영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렸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축복하는 찬가처럼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달구와 서연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실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신분과 편견을 뛰어넘은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달구와 서연이 세운 서당 앞에는 후손들이 세운 비석 하나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석에는 달구가 평생의 신조로 삼았던, 그리고 서연이 가르쳐 주었던 문구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심청사달 신사시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달구와 개똥이 아니 달구와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온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외전,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달구와 서연이 터를 잡았던 산골 마을은 이제 현인촌 갯른촌이라 불리며 강원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넉넉한 곳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서연이 세운 서당에서 글을 읽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달구가 개간한 계단식 논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물결치며 풍요를 노래하고 있었다.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달구는 촌장으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남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마을 안악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들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남루한 도포를 걸친 선비 차림의 사내는 등 뒤에 보찜 하나만을 달랑 맨 채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과 집들의 생김새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꼬고 있던 노인 하나가 그를 보고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길을 잃으셨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선비는 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이 마을의 풍광이 하도 기이하여 잠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곳에 숲굽던 이가 촌장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들렀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손가락으로 산 중턱의 기와집을 가리켰다. 비결이랄 게 뭐 있소. 촌장님, 내외분의 덕망이지. 날이 저물었으니 저기 촌장님 댁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해보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는 분들이니 박대하진 않을 것이오. 선비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달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군의 집대문은 소문대로 활짝 열려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장작을 패고 있던 건장한 중년 사내가 땀을 닦으며 선비를 맞이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년처럼 맑은 달구였다. 뉘신지요. 누추한 곳에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달구가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오자 선비는 짐짓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지며 말했다. 한양에서 유람을 온 선비요.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는데 방이 남는지 모르겠소. 보통 사람 같으면 선비의 거만한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겠지만 달구는 허어 웃으며 선비의 보찜을 받아들었다. 방이야 차고 넘치지요. 잘 오셨습니다. 마침 저녁상이 들어오려던 참이니 시장기부터 면하시지요. 사랑방에 안내된 선비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사치스러운 장식 하나 없이 정갈한 방이었으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책들이 주인의 학구열을 짐작게 했다. 잠시 후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이 들어왔다. 갓 지은 잽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산나물 무침과 잘 구운 생선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다. 상을 들고 들어온 이는 달구가 아닌 서연이었다. 그녀는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선비는 서연을 보는 순간 흠칫 놀라며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한양 궁궐의 높은 분들과 닮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연은 선비의 놀란 기색을 눈치챘으나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부족한 찬이나마 맛있게 드십시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달구는 술병을 들고 사랑방을 찾았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선비가 넌지시 물었다. 듣자 하니 촌장께서는 본래 글을 모르는 숫쟁이였다 들었소. 헌데 어찌하여 이리 많은 책을 읽고 마을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되었소. 혹 처갓집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것은 아니오. 선비의 질문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달구는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채웠다. 선비님 말씀대로 저는 무식한 숫쟁이였습니다. 제 아내의 가문이 명문가인 것은 사실이나 마을을 다스리는 힘은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달구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숯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숯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디다. 윽박지르고 강요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불씨가 타오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유일한 지혜입니다. 선비는 달구의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한양의 조정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당파 싸움과 권력 다툼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백성을 위한다며 입으로만 떠드는 대신들보다 이 산골 촌장의 투박한 철학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다. 선비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다시 물었다. 허나 기다림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지 않소. 악한 자들이 선량한 이들을 괴롭힐 때는 어찌하시오.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방임이 아니오. 달구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다. 물론입니다. 숯가마에도 썩은 나무가 들어가면 가마 전체를 망치게 되지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허나 그 도려냄은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은 나무들을 살리기 위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징벌을 받는 자도 승복하고 보는 이들도 교훈을 얻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을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다.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랫마을과 물길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쪽 마을 사람들이 우리 논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막아버리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달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비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다녀와야겠습니다. 선비는 호기심이 동하여 달구를 따라 나섰다. 나도 구경이나 좀 합시다. 마을 경계에 있는 보물막이 근처에는 횃불을 든 양쪽 마을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다. 아랫마을 촌장은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다. 위쪽 마을에서 물을 다 끌어다 쓰니 우리 노는 바닥이 갈라질 지경이요. 오늘부로 물길을 다 막아버리겠소. 현인촌 청년들도 지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한 걸 우리 탓으로 돌리면 어쩌란 말이냐. 우리도 물이 부족하긴 매한가지다. 달구가 나타나자 현인촌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달구는 횃불 사이로 걸어 들어가 아랫마을 촌장의 손을 잡았다. 김 촌장, 진정하게. 자네 심정 내가 모르겠나. 오죽 답답했으면 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나왔겠나. 달구의 부드러운 태도에 김 촌장은 잠시 움찔했으나 여전히 씩씩거렸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오. 당장 우리 논에 물을 대주지 않으면 못 갈 줄 아시오. 달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인촌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우리 논이 물꼬를 터서 아랫마을로 물을 흘려보내라.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촌장님, 그러면 우리 논은 어쩌고요? 우리 벼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달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논은 산 중턱에 있어 습기를 머금고 있으니 며칠은 버틸 수 있다. 허나 아랫마을 논은 자갈밭이라 하루만 물이 없어도 벼가 말라 죽는다. 이웃이 굶어 죽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어서야 그 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당장 물꼬를 터라. 달구의 서슬퍼런 호령의 청년들은 마지못해 물꼬를 팼다. 콸콸콸 물이 쏟아져 내려가자 아랫마을 사람들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김 촌장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달구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형님 마을 사정은 생각지도 못하고. 김 촌장이 무릎을 꿇자 달구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두드렸다. 일어나게. 가뭄은 하늘이 내린 시련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건 사람의 정일세.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덜 먹고 나눴으면 되지 않겠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왕도웡더의 실체였다. 법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감화시키고 희생으로 이끄는 리더십. 선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떠날 채비를 했다. 달구와 서연이 대문까지 배움을 나왔다. 선비는 보찜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일필이지로 써 내려갔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달구에게 건네주었다. 하룻밤 신세 잘 지고 갑니다. 촌장님의 그 귀한 가르침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작은 보답이니 훗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관아에 이 글을 보이십시오. 달구가 종이를 받아보니 거기에는 위민이천 외민이텐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이라는 글귀와 함께 붉은 옥새가 찍혀 있었다. 달구와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선비를 다시 쳐다보았다. 선비는 이미 삿갓을 눌러쓰고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감출 수가 없었다. 서방님, 저 옥새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달구 또한 손을 떨며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렇소. 임금님이시오. 금상 전하께서 미복 자맹을 나오셨던 게요. 두 사람은 선비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왕은 궁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와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진정한 스승을 찾아 배움을 구하는 그 자세야말로 성군의 자질이었다. 달구는 왕이 남긴 글귀를 가슴에 품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부터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달구와 서연의 딸 명주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 왔다. 명주는 어머니를 닮아 지혜롭고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고운 처녀로 자라났다. 그녀의 신랑감은 이웃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이 청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님 댁따님이 수쟁이보다 더 천한 대장장이에게 시집을 간다니 하며 수군거렸지만 달구와 서연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혼례식 날 서연은 딸의 손에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옷가락지를 끼워주었다. 명주야, 이 가락지를 기억하느냐? 네 외할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끼고 네 아버지를 만났고 가장 비천한 모습일 때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서연은 딸의 눈을 맞추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옷가락지의 값어치를 따지려 들겠지만 너는 이 반지에 담긴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네가 지녀야 할 진짜 혼수란다. 명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길을 저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달구는 사위가 될 대장장이 청년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쇳가루가 박혀 거칠기 짝이 없는 손이었다. 달구는 자신의 손을 펴서 사위의 손 옆에 대보았다. 숟가루가 박힌 손과 쇳가루가 박힌 손, 두 손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자네 내 딸을 고생시킬까봐 걱정하는가. 달구의 물음에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네, 가진 것이 없어 명주 낭자를 고생시킬 것 같아 두렵습니다. 달구는 껄껄 웃으며 청년의 등을 두드렸다. 걱정 말게. 고생은 좀 하겠지만 그 고생 끝에 얻는 행복이 얼마나 달콤한지는 내가 보증하네. 자네 손을 보니 아주 믿음직스러워. 내 딸을 부탁하네. 혼례식은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구와 서연은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폭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자식들에게로,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로 이어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전설이 될 것이다. 먼 훗날 역사책은 이 시기를 태평성대라 기록했고 그 중심에는 왕에게 위민 외민의 도를 가르쳐준 이름 없는 스승 숫쟁이 달구와 그의 현명한 아내 개똥이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고 전한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비침을 그들의 이야기는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다.